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서상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그 살생부 파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뭐 일단락 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선거 초반전에 터져나온 살생부 명단 앞으로 제2, 제3의 살생부 파문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또 여당에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이 살생부 파문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서상민 박사. 네, 그동안 그 김무성 대표가 오랜 동안 침묵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침묵의 결과가 살생부 파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결국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살생부가 과연 당 대표로서 이것들의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느냐? 네. 당을 추스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될 분이 네네. 이 살생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고요. 예. 이게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 공천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참 예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천 과정이 뭐 친박, 비박의 그 권력 투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천 과정을 둘러싼 그 논란의 일차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본인이 그 위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우선 공천을 뭐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뭐 대구는 몇 명이 잘려져 나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반대측을 이제 도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이번 그 발언은 당 대표로서는 좀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쌍방이 좀 여러 가지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문제는 정도원 의원의 자세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당 중진에 가까운 분이 이 사실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언론 포위를 한다거나 네. 또 이게 당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들을 논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당의 전체적인 총선 구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당의 논란들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알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의 태도도 문제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정두원 의원이 언론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26일 아침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한참을 얘기했다. 뭐 이거는 이거 정황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의 내용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한테 공천을 한 40명 배제하라고 하는데 그중에 당신도 들어있다. 근데 나는 정두원 당신을 절대 내가 자를 수 없다. 내가 도장 안 찍고 버티겠다. 이런 취지로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자기한테. 이런 걸 어떻게 소설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나는 공천 무슨 살생부 같은 문건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냐? 그러면 정말 대지신문이라도 해보자. 이렇게까지 갔던 거고 대지신문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어쨌든 정두원 의원이 최고위에 출석해서 자기가 들은 바를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나 그런 일 없다 그러고 사과하는 걸로 그러면 이 파문이 묻혀지고 그냥 봉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건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한구 위원장이 직접 무슨 책임져야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좀 구조적인 걸로 보고 네네. 싶거든요.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과 네. 공천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나갈 또 당 대표 사이에 네. 소통이 원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네네. 원만하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예. 두 사람이 각각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딴소리를 하고 네. 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의 그 시작인데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한 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뭐 김무성 대표의 실수라거나 하는 것보다도 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좀 더 긴밀한 어떤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 말씀 않으면 안 그렇게 된다는 하시지만 것이죠. 두 사람 지금 사이로 봐서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령 김무성 대표가 뭐 공천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게 발설을 함으로써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일격을 가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본인도 내상을 입은 것이죠. 당 대표로서 뭐 저렇게 네. 사과한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모양 빠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두 사람이 좀 이 대화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럴 거였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니까 당 대표를 김무성 대표로 뽑았었을 때 네. 이 총선은 김무성 대표의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라 하고 하는 당원들의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명령을 이런 식으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 공천관리위원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책임하에서 굴러가는 조직이기 뭐 때문에 이한구 위원장도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임명한 겁니다.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책임하에서 총선이 전부 기획되거나 아니면 관리되거나 아니면 실시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분파 싸움을 한다거나 계파 싸움으로 총선의 공천 과정을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네. 집권당의 당 대표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리더십의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뭐 이한구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또는 뭐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이 전체 상황에 대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서상민 박사 이건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저 두 분 다 오랫동안 정치 평론하셨고 또 현장 정치를 가까이서 보시기도 하고 또 직접 경험도 있잖아요. 이거 살생부 이거 왜 나오는 겁니까? 예? 근데 또 보면 말이에요. 이거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이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문건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었으면 별로 언론은 관심을 안 가져요. 한번 돌고 대체로 아이고 뭐 터무니없는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상당히 또 정확해요. 예?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니까 뭐 지금도 이 카드라 하는 식의 찌라시가 뭐 몇 종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다들 뭐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취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천 과정과 절차가 예. 정말로 어제 명징한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네. 어떤 개파적 편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여건 야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른바 찌라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 버전이 계속 버전업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음. 이제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은 공천 제도가 안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당들이 네. 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공천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공천에 붙는 사람하고 탈락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세력 내린 특정 계파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기의 공천을 방어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많은 이런 이제 찌라시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 여야 모두 이 공천의 그 좀 발전, 공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2004년 총선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김문수 공천위원장이었습니다. 김문수 공천위원장이 예전에 그 예대로 대충 아웃라인을 잡고서 당 대표인 박근혜 의원한테 의논을 드리려고 했더니 갖고 오지 마세요. 아예 보지도 않고 최고위에 올린 거를 그냥 때렸다는 거거든요. 글자 한 대 안 고치고. 그러니까 잡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당시에 야당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여당이죠. 열린우리당. 또 거의 공천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창당하고 나서 그 열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 개파 다툼이니 뭐니 할 수가 없었어요. 또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뭐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있을 선거와 이 단순 대비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여야 모두 이런 그 쓸데없는 공천 잡음 없이 다들 좋은 인재를 추천해서 아주 페어플레이를 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뭐 10년 전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정치가 10년 전보다 못하다. 이게 참 후퇴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찌라시 논란은 우리 정치의 아주 남적인 존재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원래 저 선거 초반 전에는 야당의 분열로 새누리당 압승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다가 이 오만하고 방심하다 보면은 역전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회의실의 그 백보드에 이런 말들이 막 써 있답니다. 자막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예? 또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알바도 니들처럼 하면 바로 잘린다. 예? 제가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해드리니까 조금 막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국민들의 쓴소리를 그대로 지금 옮겨서 당사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과반도 못하고 이거 패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들 만큼 좀 당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천 과정이 국민의 어떤 희망이나 요구하고 겉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사이에 서로 권력 투쟁으로 나를 세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들을 걸은 것 같은데, 예. 뭐 이 메시지를 걸은 그 새누리당의 홍보 책임자는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전국을 찌르는 메시지를 건졌으니까 말이죠. 지금 조동원 씨가 다시 컴백해서 지금 홍보를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전체 새누리당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역대 선거를 보면요. 예. 집권당이 180석 이상을 획득한 선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민주화 이후에 선거를 네. 보면. 그건 지금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네. 수도권에서의 새누리당의 득표가 많아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 자만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우리 국민들은 이 균형 감각을 선거 때마다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싹쓸이 이건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권이 분열돼서 자력으로 집권당을 견제할 수 없었을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균형을 맞춰준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시점에서 자만하거나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지금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저런 거를 백보드로 하는 것보다는 앞에 그저 최고위원들이나 대표가 딱 눈만 뜨면 보더라도 앞에다가 이렇게 프론트 보드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상 해놓고 자기들은 뒤라서 저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개파 싸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저 홍보용 사진 말고 진짜 정신 좀 차리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저 더불어민주당 쪽도 가겠습니다. 이 저 김종인 대표가 1차 컷오프 발표된 이후에 좀 심사가 많이 좀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 저 선거는 나더러 책임지고 하라 그러면서 뭐 몇 달 전에 이상하게 컷오프를 해놔가지고 이게 수습도 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이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예 나 사심 없는 사람이니까 좀 공천 대권을 좀 다 달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태일 대표. 김태일 오늘 대표. 아마 그 당무위원회에서 예. 그 모든 권한을 다 김종인 대표에게 맡긴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정치사를 훑어보면 네. 정당사를 훑어보면 이런 일은 사실 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선출되지 않는 인사에게 당의 모든 권한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많이들 만들었습니다만 네. 여야 통해서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 네. 거의 뭐 파산 지경의 이런 회사를 법정 관리인에게 맡긴 것처럼 이런 형국인 것은 그 역사적으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러네요. 또 예, 아마 참, 역사적으로 예. 남을 일이라고 아주 생각합니다. 재밌는 연구 과제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뭐 김종인 대표의 이런 실험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야당의 어떤 그 다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서상민 박사.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를 하는데 저는 그 시스템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런 공천을 했는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무슨 뭐 숫자만 놓고 거기에 산출이 돼서 공천이 될 바에야 프로그램 하나 사서 네. 계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군요. 그걸 수들은 무슨 교수님들, 모님들 모아가지고 네. 며칠 맨날 공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민주당이 변화된 상황을 캐치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매몰됨으로써 네. 이 지구까지 왔다, 이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바뀌고 더 많이 이렇게 뭐 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공천 문제에 대한 그 예. 딜레마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공천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공정성 문제하고 또 승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전략성 문제. 예. 이 공정성과 전략성 문제가 서로 알겠습니다. 상충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상충적인 요구를 뭐 모르고 합니까 정치를? 그 상충적인 요구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잘 승화시키느냐가 리더십의 수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1차 컷오프 10명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배제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두 사람이 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희상 의원이고 한 사람은 홍의락 의원입니다. 홍의락 의원은 저 김태일 교수하고도 아주 각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그 지역이고 대구 네. 지역이고요. 그 저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예, 홍의락 의원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대구에는 그 1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예. 그중에 달랑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가 3명밖에 안 그렇습니다. 됩니까? 뭐 예. 다른 경쟁자가 있는 것도 그 아닙니다. 3명이 김부겸 후보, 홍일학 후보.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중에 현역 의원을 그냥 달랑 드러내 버렸으니까 이제 3명의 후보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경선도 없군요. 네. 이제 그 과정이 공정했을지 모르지만 예. 전략적으로는 뭐 빵점짜리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지금 홍일학 의원은 도대체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전선에서 지금 네. 뛰고 있는데 예. 그 뒤에서 그 오히려 아군의 총을 맞아서 나는 지금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니까요. 아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그거는 이제 그 외주 정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주 무슨 정치. 정당이 네. 자기 책임하에 어떤 정치적 결정과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네. 밖에 교수들 불러다가 이렇게 무슨 점수 매기듯이 하라고 했으니 예. 그 과정이 공정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 누구나 저 양심에 따라서 채점을 했을 것이고 합산이 정확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홍일학이라는 정치인이 누군지 잘 모르고 지금 그리고 이 지역의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렇지 일이죠. 않고서야 저런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아주 역사의 길이 뭐 남은 한 말씀 결정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동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욕을 많이 먹고도 불구하고 TK라든지 PK에 대해서 의석,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려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겠다는 더민주당이 이런 공천을 해놓고 감히 대구 지역의 유권자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 구제하겠다고 해서 홍일학 의원을 내선 이건 사람 2번 죽이는 거죠. 아니 이미 탈당했는데 구제하면 다시 복당을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하고. 하여튼 예. 두 분 다 말이 안 된다 그러시니까 김부겸 후보가 갑자기 좀 힘들게 됐어요. 네, 이 부담을 김부겸 후보가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 도대체 무슨 대구 경북은 바둑에서 사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버리는 돌. 버리는 돌 사석이냐 아니면 죽는 돌 사석이냐. 사실은 바둑에서는 버리는 돌 사석은 의미가 있는 사석을 돌이거든요. 잘 써야지 고수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이 돌을 버려가면서 대마를 잡는데요. 네. 죽는 돌 죽을 사자 사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개죽음이죠. 이제 그런 예. 질문을 합니다. 예. 버리는 사석이냐 죽는 사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적어도 있죠. 홍일학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이 버리는 돌 활용하는 버리는 돌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린 돌이 됐네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거 참. 그 부담은 다 김도근 후보한테 지금 가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희상 의원은 일단 뭐 논란의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또 민주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네. 또 특별한 그 지역에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잘르듯이 그냥 달랑 잘라낸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중진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선을 뛸 것이며 또 더 민주당과 향후 야권 통합을 위해서 누가 노력할 수 있겠느냐 예. 하는 문제가 또 남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이 대선 패배 후에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문희상 의원이 감당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댕강정강. 그러니까 예.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 정치의 실종입니다. 정치의 실. 정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기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문희상 전 대표가 무슨 물러나야 될 일이 있다면 네. 사전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모양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더 감동적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예, 그런 정치적 역할을 포기한 정당 그 안타깝죠. 이 옛날에 뭐 제왕적 총재 얘기를 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야당 총재할 때도 뭐 왜 그 이른바 지금과 같은 이 공천을 못 줄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와서 또 먼저 불러서 위로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여튼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참 이번에 보면 그 외주 정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 좋은 단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실 정치 내지 현실 변화 앞에서는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네.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기반해서 돌아가고 진화하는 건데 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를 좀 우습게 아는 것이다. 저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다. 네, 맞습니다. 저 김태희 교수도 교수시고 소상민 박사도 뭐 학계에 계신데 이 교수들이 원래 좀 그렇습니까? 교수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그 20% 컷오프를 산정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국회의원 평가 이거 계량화해서 되느냐라고 그러지만 교수들도 지금 그런 계량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 근데 그 평가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을 지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 그 어려운 거를 그냥 단숨에 저렇게 초등학교 점수 매기듯이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